그럼 가장 직접적인 질문. 그래서 화타식 숭늉. 마시면 혈당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쌀로 만든 거니 당연히 혈당 걱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 처리한 쌀은 처리 전보다 혈당 상승 관련 지표들, 전분 과수분해 지수 HI, 추정 혈당 지수 EGI가 의미 있게 낮아졌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도담쌀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쌀을 특정 조건, 그러니까 증기로 찐 다음에 21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볶는 방식으로 처리했더니 처리 전보다 저항 전분 함량이 약 5% 증가했고 혈당 상승 예측 지수 EGI는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렇게 만든 현미선식을 비만 성인에게 8주간 먹게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 호마 IR이 무려 38%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화타식 숭늉입니다. 네. 특히 진창미를 80% 로스팅한 화타식 숭늉, 이 과학적 분석 자료를 보면서 그 실체를 좀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건강 비법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 막 생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효능부터 숨겨진 위험까지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전통에서 내려오는 지혜랑 또 현대 과학의 분석이 만나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 화타식 숭늉이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알려진 효능 주장의 근거는 뭐고, 또 우리 몸의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정보에 기반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용어부터 좀 풀어보죠. 화타식 숭늉은 우리가 아는 일반 숭늉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80% 로스팅이라니 커피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태우라는 걸까요, 이게? 그 분석 자료를 보면요. 화타식 숭늉은 식후에 마시는 그 일반 숭늉과는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약용, 그러니까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마시는 특별한 음료, 이렇게 정의가 되죠. 핵심은 쌀을 거의 뭐랄까 숯처럼 검게 태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볶는다는 점입니다. 80% 로스팅이라는 건 사실 이 전문 용어라기보다는요. 바로 이 극단적인 로스팅 상태, 즉 쌀의 내용물이 거의 탄소 덩어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커피로 치면 가장 진하게 볶는 그 이탈리안 로스트, 그 수준 이상으로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쌀을 그렇게까지 태운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재료로 쓰인다는 진창미도 좀 아리송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쌀이랑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이게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라고 짚고 있는데요. 진창미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전통적인 의미의 진창미, 즉 오래 묵은 쌀입니다. 옛날 한의학 문헌, 예를 들어 동의보감 같은 곳에서는 이 묵은 쌀이 속을 좀 따뜻하게 하고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걸 다스리는 독특한 약성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현대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요즘 시장에 나오는 영호진미나 신동진처럼 이게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이런 고품질 햅쌀 품종을 진창미로 착각하는 경우죠. 이 쌀들은 맛이랑 품질을 위해서 개량된 신선한 햅쌀이거든요. 약성을 기배했던 그 전통적인 묵은 쌀 진창미와는 성질도 사용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문헌에 나오는 그 진창미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요즘 나오는 맛있고 신선한 고급쌀 품종을 가져다가 바싹 태우면 이건 애초에 다른 재료로 다른 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어떤 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려면 이 원재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실 숭늉 자체도 우리 문화에서는 꽤 의미가 있었잖아요. 밥 한 톨 아껴 먹던 시절의 지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 부어서 끓여낸 숭늉. 이게 단순히 입가심 음료가 아니었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또 끓인 물이니까 위생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식사의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다용도 음료였습니다. 귀한 손님한테 밥이랑 같이 숭늉을 내는 게 최고의 환대였고 여기서 융숭한 대접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물론 이제 전기밥솥이 널리 쓰이면서 점차 우리 식탁에서 멀어졌지만요.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해독 그리고 정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즉 쌀을 검게 태워서 만든 그 탄소 성분이 몸 안에 나쁜 노폐물이나 독소를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장 담글 때 숯 넣어서 불순물 거르는 것과 좀 비슷한 발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그 전통적인 식치 사상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 검게 태우는 과정, 즉 80% 로스팅이요. 이걸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까 커피 로스팅의 비유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커피 로스팅 단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분석 자료에서도 이 비교를 활용합니다. 처음 온도가 올라가면 쌀 내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건조 단계가 있고요. 온도가 더 올라가서 약 150도에서 200도 사이가 되면 쌀이 노릇해지면서 구수한 향이 나기 시작하는 갈변 단계입니다. 이때 몸에 유익할 수도 있는 그 멜라노이딘 같은 갈색 물질들이 생겨나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약 200도에서 230, 한 240도 사이는 발전 및 균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밀로스라는 성분이 많은 쌀의 경우에요. 이 온도 구간, 그러니까 21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우리 몸에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는 저항전분 리스턴트 스타치 생성이 가장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영역이죠. 그런데 화타식 숭늉이 목표하는 80% 로스팅은 이 지점을 훨씬 넘어섭니다. 240도 이상, 아주 높은 온도로 계속 가열하는 탄화 단계에 해당해요. 이 단계에서는 쌀의 유기물 구조가 거의 파괴되고 복잡한 풍미는 사라지고요. 쓴맛이랑 탄내가 강해집니다. 성분은 거의 순수한 탄소, 즉 수치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데요. 몸에 좋을 수 있는 그 저항전분 같은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온도 구간이 있는데 화타식은 그걸 훨씬 지나쳐서 새까맣게 태우는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 좋으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뭔가 놓치거나 심지어 나쁜 걸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화타식 숭늉을 둘러싼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분석 자료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극단적인 로스팅 과정의 최종 산물은 복합적이에요. 갈변 단계의 멜라노이딘이나 발전 단계의 저항전분 같은 잠재적 유익 성분도 있지만 동시에 탄화 단계에서 얻는 숯, 탄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20도 이상 가열 시 나오기 시작하는 아크릴 아마이도하고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죠. 와, 듣고 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타식 숭늉의 효능에 대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들의 근거는 뭔가요, 대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 효능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된 탄소 흡착가설, 즉 해독 효과입니다. 검게 탄 쌀가루가 의료용 활성탄처럼 작용해서 몸 안의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시킨다. 이런 원리죠. 실제로 의료용 활성탄은 응급 상황에서 특정 도극물 제거에 사용되고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 주장은 저항전분 변성 가설인데요. 이건 주로 대사 건강과 관련됩니다. 쌀을 특정 조건에서 볶았다가 식히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 즉 저항전분, 특히 RS3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식이섬유랑 유사하게 작용해서 대장 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어 프리바이오틱 효과. 유익균은 이걸 먹고 발효시켜서 부티르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장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고 대장암 예방 가능성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용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와, 저항전분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혈당 조절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효과를 실제로 확인한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분석 자료에 중요한 연구 사례가 언급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도담쌀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쌀을 특정 조건, 그러니까 증기로 찐 다음에 21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볶는 방식으로 처리했더니 처리 전보다 저항전분 함량이 약 5% 증가했고
혈당 상승 예측 지수 EGI는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렇게 만든 현미선식을 비만 성인에게 8주간 먹게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 호마-IR이 무려 38%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38%나요? 와. 네, 일반 현미선식을 먹은 그룹보다 개선 효과가 2배 이상 컸다고 하니까 저항 전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결과죠. 그럼 가장 직접적인 질문. 그래서 화타식 숭늉. 마시면 혈당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쌀로 만든 거니 당연히 혈당 걱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비교 대상을 먼저 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아는 누룽지나 그걸로 끓인 숭늉은 혈당 지수 GI가 한 72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건 흰쌀밥보다도 높을 수 있는 수치인데 왜냐하면 밥을 짓는 과정, 호화에 더해서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열, 덱스트린화가 전분 구조를 더 잘게 부숴서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일반 숭늉은 혈당을 꽤 올릴 수 있군요. 그럼 화타식 숭늉은 어떨까요? 아까 저항 전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핵심 열쇠는 역시 저항 전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쌀 품종을 사용하고 저항 전분 생성이 가장 활발해지는 그 온도 구간, 대략 210에서 240도에서 로스팅 시간을 잘 조절했다면 소화되기 쉬운 일반 전분이 소화되지 않는 저항 전분으로 상당량 바뀌게 됩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 처리한 쌀은 처리 전보다 혈당 상승 관련 지표들, 전분 과수분해 지수 HI, 추정 혈당 지수 EGI가 의미 있게 낮아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도담쌀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저항 전분 RS3 타입은 다시 데워도 그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좀 안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제대로, 그러니까 저항 전분 생성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만든 화타식 숭늉이라면 일반 누룽지 숭늉과는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물론 제대로 만들었을 때라는 아주 큰 단서가 붙긴 하지만요. 간단히 비교하자면 흰밥, 누룽지, 식힌밥, 저항 전분 최적화 화타식 숭늉, 순으로 혈당 영향 감소 가능성? 맞습니다. 그 효과는 전적으로 저항 전분 함량에 달려 있고 이 함량은 어떤 쌀을 썼는지 그리고 로스팅 온도와 시간을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 과정의 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크릴아마이드 문제를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전분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요. 감자튀김이나 커피에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과 노출 빈도예요.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 물질을 인체 발암 추정 물질 그로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 위험 증가 외에 신경계 독성 가능성도 보고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입니다. 유기물이 불안전하게 탈 때 나오는 여러 화학물질을 통칭하는데요. 숯불 구이할 때 검게 탄 부분이나 담배 연기 속에 많이 들어있죠. 이 중에는 벤조피렌처럼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확정 물질 그룹 1으로 분류한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을 의도적으로 검게 태우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의 생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화타식 숭늉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원래 기대했던 건강 목표들, 예를 들면 혈당 조절이라든지 장 건강 개선 혹은 해독 같은 것들을 이루려면 어떤 안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위험을 감소하는 대신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분석 자료에서도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혈당 조절과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저항 전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밥이나 감자, 콩류 등을 조리한 후에 완전히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한 6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착한 전분 RS3 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또는 앞서 언급된 도담쌀처럼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쌀 품종을 선택하거나 유해 물질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과학적 공정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저항 전분 강화선식 같은 가공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실 가장 좋은 해독법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해독 시스템, 즉 간과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가공식품 섭취나 환경 속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루를 먹는 것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방법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은 화타식 숭늉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배경부터 최신 과학적 분석까지 깊이 있게 펼쳐봤습니다. 현대과학의 렌즈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항 전분을 통한 혈당 조절 가능성이라는 흥미로운 지점과 함께 아크릴아마이드나 PAS 같은 무시할 수 없는 건강 위험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